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쾌한 아침에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644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꼭 배달도 1644 불러보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1644 불러보자 꼭 배달도 1644 대리운전 퀵서비스 꼭 배달 불러보자 1644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프리미엄 아울렛의 과거, 갑갑한 교통체증, 오빠 언제 가? 아이의 찡얼거림, 주유해 주십시오. 자동차의 하소연.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도심과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1주년 축하 상품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3월 삼성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49층 랜드마크의 미래가치, 삼성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교통 프리미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프리미엄이 하늘과 땅 차이. 힐스테이트 삼성역. 3월 오픈 예정. 문의 0238-3077 현대건설.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 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아참, 바쁘시면 저와 4월 8일, 9일 사전투표해요.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정체성이 다른 보수를 끌어들인 것이 발단이다. 깨끗이 결별하는 게 정치 도의에 맞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이 한 얘기입니다. 비례대표 문제 때문에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거취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김종인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했던 국민들도 이번 더민주 중앙위와 일부 정치인 그리고 농객들이 보여준 일사불란함에 놀랐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언론도 있는데요. 어쨌든 모든 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의당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몸싸움, 심지어 도끼 시위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당. 지금 정치의 정도와 도의가 뭔지 스스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공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인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이 한 얘기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탄원서는 약 90여 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상향식 공천을 그렇게 주장했던 새누리당.
강양식 공천은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일단 추세로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여론조사라는 수단을 한두 번 실시한 결과만을 놓고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사용했다는 점도 문제고요. 이럴 경우 오차 범위 내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승복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안심번호라고는 하지만 낮은 응답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여러 종류의 탄원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준비는 제대로 못했으면서 공천 방식의 장점만 주장하면서 실시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일본은 자가치료를 했습니다. 또 치명률이 매우 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데 대해서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한 얘기입니다.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 교육관광 규모를 고려할 때 환자 추가 유입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자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이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그다지 큰 신뢰를 주지 않은 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메르스 때 보여준 정부 당국의 임기응변식 대응 때문에 상당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 지카 바이러스는 메르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명률도 낮고 임산부를 제외한 모든 성인들의 경우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제발 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취약성이 드러난 이 아주 적나하게 그것도 드러나버린 사건이 바로 코데스 컴바인 사건이라고 그러네요. 예, 이 코데스 컴바인이라는 회사입니다. 아, 이게 회사군요? 봉제 의류 제조업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점퍼나 코트, 뭐 스웨터, 난방, 속옷까지 다 디자인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 주가가요. 예. 9거래일 만에 9일 만에 7배 급등합니다. 아유, 7배. 예. 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 2일 23,200원이었던 이 업체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예.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15만 1,100원으로 15일 거래 마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9거래일 동안 5번의 상한가를 기록하면 상승률이 무려 551%에 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좋은 회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4년 연속 221억 원 적자를 기록한 업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자를 4년 연속 기록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하여튼 이상하다 해서 당국 조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14만 1,000원. 시가총액 5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총이 3위입니다. 예. 한때 2위까지 갔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여전히 어제 저녁에 76,100원이었거든요. 예. 특별한 호재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500% 이상 등급을 하고, 당국과 전문가들이 작전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이제 의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코데스 컴바인을 제외하고 코스닥 시스를 산는 현재 690선을 넘었는데 한 670에서 80선이라는 거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코데스 컴바인이 급락할 경우 코스닥 시장 전체가 다 이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유 없이 올랐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코스닥 시장의 취약성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쨌든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사 결과 한번 지켜보면 되겠고요. 예.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 금지 업무를 좀 허술하게 처리를 해서 예. 이게 해외 도피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일부러 했겠습니까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해외 방치한 거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감사원이 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해서 기관 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온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역삼세무서로부터 49억 원을 지납한 A 씨의 출국 금지가 이제 3월 3일 날 끝났거든요. 네. 2014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받고도 국세청 본청에 출국 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A 씨가 다음 날 바로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해외 현재 출국 중이라고 하고요. 또 지난해 5월에 양도세 274억을 체납하고 있는 B 씨 같은 경우는 입국했다. 법무부로부터 이제 통보를 받고도 내버려뒀거든요. 근데 그 가치된 뭐 고액 체납자 14명이 국내에 들어왔다가 출국 금지 요청하지 않으니까 그 중에 4명은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도망갔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고요. 출국 금지 대상 아닌데도 출국 금지를 잘못 요청하거나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허술하게 운영하다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세정 업무를 엉망으로 진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들도 국민 세금 자, 그리고 맥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서 우리 맥주들도 경쟁을 통해서 품질을 좀 높이는 방안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맥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뭐 할 수 있죠. 주류 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소비자들이 질 좋고 다양한 국산 맥주를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공정위가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맥주 시장은 기존의 높은 시장 진입 장벽 그리고 소규모의 맥주의 소매점 판매 제한 등으로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름아름 내부에서만 경쟁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정위가 홈페이지에다가 맥주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연구 용역을 아예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맥주 시장의 과점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왜 우리나라 맥주는 외국 맥주에 비해서 맛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개선을 제출할 걸 주문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공정위가 방향 잡고 있는 것은 국내 맥주 산업의 규제를 풀겠다. 그래서 소비자 이익을 높이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계획 단계, 실행 단계는 아니고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맥주가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맥주. 소맥을 왜 마시는지 간단히 얘기한다면 여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메이저리그 박병호 선수 말이에요. 오늘 시범 경기에서도 적시 2루타를 터뜨렸나요? 예, 오늘 새벽에 이 필라델피아와의 시범 경기에 출전했는데요. 이 4번 타자 1루수로 출전했습니다. 이 결승 타점을 포함해서 3타수 1안타 2타점 기록했고요. 타율이 3할 6리입니다. 잘해주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박병호 선수 미국 언론에서도 이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삼성하고 넥센이 트레이드를 했네요. 예, 어제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화제거리였었거든요. 이 삼성이 내야수 이 채태인 선수를 내보내고 이 넥센의 투수입니다. 이 김대우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채태인 선수는 통산 타율이 3할 1리고요. 국내 프로야구 정상급 1루수이거든요. 이 김대우 선수는 2011년에 데뷔했는데 지난해에 6승 3패 1세이브를 기록한 언더핸드 투수이고요. 넥센으로서는 채태인 선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박병호 선수가 빠져나간 1루수 거포 자리를 채태인 선수로 보강할 수 있게 됐고요. 삼성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이 마운드가 굉장히 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김대우 선수 받아서 부족해진 불펜을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가 윈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삼성의 윤성환, 안지만 선수가 이 해외 원정도가 혐의로 지금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법 처리가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윤성환 안지만 선수가 지난해 이 포스트 시즌 도중에 이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수사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 정상적이라면 벌써 결론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아직까지 경찰 수사가 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사실 야구계에서는 불만도 좀 있었고요. 뭐 소속팀인 삼성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제 그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법 처리를 보류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이 핵심 피의자가 외국에 있는데 귀국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참고인 중지를 시키든지 빨리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였었거든요. 예. 이 참고인 중지는 이 주요 참고인을 소환하지 못해서 이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소명되지 않을 때 이 사법 처리를 잠시 보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 사법 처리가 보류가 되면은 이 윤성환, 안지만 이 두 선수는 시범 경기는 물론이고요. 이 정규 시즌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되는데 예. 이 삼성이 물론 여론을 감안은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두 선수의 출전을 곧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인권을 위해서라도 이게 좀 빨리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싱가포르는 한때 물 부족 국가였는데요. 이런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냈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물 재이용은 빗물이나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다시 이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헹군물을 버리지 않고 싱크대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 빨래 후 마지막 헹굼 때 나오는 물을 받아뒀다가 욕실 청소하거나 걸레를 빠는 것도 가정 내 손쉬운 물 재이용입니다.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물 낭비는 저 멀리. 한 번 썼던 물을 바로 버리지 마시고 재이용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쑥,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3베이 아파텔. 도봉 21스트. 우와, 이게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문의전화 1522-0055. 주식회사 대명 21.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아이오닉. 15회 복합 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칠회 A380 운항. Korean Air. 안녕하세요, 이규호입니다. 미니 스마일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월 28만 3천원이면 미니 컨트리맨을... 다시 할게요. 잘못 읽었네요. 네? 맞다고요? 월 28만 3천원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한정 판매요? 몇 대 남았나요? 미니쿠퍼디 컨트리맨 올포 상납금 30% 기준, 연체이자율 19%, 중도이자 수수료 2%, 3월 한 달 기준 홈페이지 참조.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과제,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로 회복. 영진 구론산 아몬드.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 구론산 아몬드. 평택, 평정.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 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신. 4월 8일 주택 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봄이 왔어요. 우리 저 차태현과 5 아이들이 모여 만든 봄봄밴드. 봄봄밴드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인생의 봄 전하러.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벌써 한 주의 중간이 됐습니다. 오늘이 수요일 아침이죠. 자, 지금 8시 33분 27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경인도의로 사고가 있습니다. 고척교에서 구려역 방향으로 사고인데요. 이 때문에 부근 서행되고 있고요. 국회대로는 신월 나들목에서 경인 세 번째 지하차도 다시 목동교에서 영등포 구청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고척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도심 쪽으로 정체고요. 외곽으로 나가는 교통량이 줄면서 이제는 성산대교에서 신정교 구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 목가 지점 1차로 승용차 여러 대 부딪히는 사고 있습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어제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경이었습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공항과 지하철역에서 동시에 연쇄 폭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슬라믹 스테이트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의 안전 어떤 건지, 그리고 사실상 유럽 전역이 테러의 공포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 여행하시는 분들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국 김완중 국장 연결합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작년 11월에 파리 폭탄 테러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년 11월에 파리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근 한 네 달 만에 다시 유럽에서 테러가 발생한 건데요. 네네. 자, 지금 현재 이 부상자 수가 한 200명이 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사관이 그
벨기에 내무부 발표를 인용해서 이제 최종 보고해 온 바에 따르면 236명으로 부상자가 집계되고 있고요. 사망자는 34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34명. 근데 우리 한국인들 피해, 교민들이나 여행객들의 피해는 지금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다행히 현재 부상자 중에는 우리 국민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사망자 리스트는 이제 현재 그 벨기에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더군다나 공항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거 참 걱정인데. 근데 이게 사실 이 여행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당국도 신원 파악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이제 여행 가신 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좋은 정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 콜센터를 통해서 이제 현지에 도착하시면 자동 로밍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로밍 문자를 발생함으로 로밍 문자를 보내는 것은 곧 역으로 따져서 누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입국했는지를 자동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죠? 그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브뤼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공항에 어제 그때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저희가 이제 노밍 문자를 발송을 했는데요. 어제 시간으로 4시 36분경에 이렇게 발송을 했는데 거기 발송 대상자가 약 한 400명에 이릅니다. 400명이요? 그래서 단기 여행자가 한 벨기에 방문 중인 단기 여행자가 약 400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쯤 완전하게 우리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벨기에 당국이 지금 조사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대사관 관계자들이 영사와 관계관들이 그 3개 피해 현황을 직접 방문하고 해서 이제 그 피해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최종 확인까지는 그 주재국 당국하고 그 정보 교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 제가 앞선 말씀드렸지만 11월에 파리 테러가 일어나고 지금 다시 브뤼셀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지금 유럽에서 계속 3, 4개월 연속 테러가 발생하는데 이렇다면은 유럽에서 추가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그러니까 11월 파리 테러 이후에 그 벨기에 당국에서도 이제 그 테러 정보를 입수하고 그 여행 경보를 그 3단계로 상향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특정 그 테러 집단의 그 테러 행위에 대비해서 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럽에 지금 계신 우리 교민들이나 혹은 유럽을 여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우리 대사관에서요. 대사관이나 한인의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방문하시는 지역의 안전 정보들이 공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현지 언론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테러 같은 경우는 예고해서 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 그렇다고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행 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벨기에 경유 3단계의 의미는 그 테러가 이제 테러 위험 수준이 심각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불특정 그 다수가 이렇게 모이는 공공 장소에는 가능하면 출입을 삼가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유럽에 있는 교민들하고는 우리 정부하고 밀접하게 연락이 잘 되고 있지요? 우리 공간에서 비상 연락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인회라든지 유학생회라든지 지상사 등과도 이렇게 그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정부 만반의 대비를 좀 많이 갖춰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국의 김환중 국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최근 몇 달간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좀 잇따라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가깝고 끈끈해야 할 가족이라는 집단이 언제부터 이렇게 위협적인 집단으로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족이라는 거 이게 그리고 사실 요새 유난히 많아진 건지 아니면 요새 유난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히스토리 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새는요 사실은 이게 뭐 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이런 끔찍한 일들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계모가 7살 아들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 그리고 계부가 4살 난 딸을 암매장했고요. 또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4개월인가 5개월 된 딸을 운다고 바닥에 던져가지고 아기가 결국은 죽게 된 사건. 이거 참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게 왜 이런지 좀 저희가 생각해 볼 텐데, 자, 이 가족이 변한 겁니까? 이게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글쎄요. 근데 이게 꼭 현대에 좀 자주 일어나는 가족 파괴 경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구성되고 형성되고 예.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만들어지고 변하고 하는 것들이 다 역사적 과정이기 때문에 예. 옛날이라고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아하. 예. 옛날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계모계부 얘기를 하기가 좀 껄끄럽긴 한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계부 때문에 그렇죠. 뭐 자주 발생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 유명한 이제 모세가 그 성경에 보면 나일강의 바구니에 이제 흘러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대사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제 서양 고대사 연구자들에 따르면 뭐 이집트에서나 로마에서나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강에 버리는 것은 맞아요. 뭐 그런 거 이제 나오잖아요. 하나의 친자를 의심한 부모, 아버지에 의해서 자행되는 일들이었다. 이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가족관계가 형성될 당시부터 이제 가족을 특히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이제 관점은 의심이 일단 들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낳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 자식이 맞는지 의심하는 일들이 항상 있었고 그와 관련된 이제 영유아 살해 또는 유기 이런 일들은 고대로부터 일종의 이제 관행처럼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흔히 유교의 좀 기본 덕목 중에 하나가 군사부 일체 이야기하는데 요즘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아버지가 최고죠. 어디 스승하고 이제 임금이 이제 같은 급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승도 권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 시대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사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10년조차도 아버지와의 이제 스킨십이나 이제 접촉 빈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요. 10살쯤 되면은 집을 나가서 이제 일을 배우는데 그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또 10년은 스승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런 유대 관계의 분할이랄까요? 이런 것이 이제 고대 옛날에는 굉장히 좀 오히려 일반적이었고 특히나 이제 그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문화권들에 따라서 되게 형제들 간에도 이게 피를 나눴다고는 하지만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는 다른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도 지금 동생 이런 말 쓰는데 동생제, 동생형 이렇게 썼어요. 이 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제 그 아버지가 같은 형제끼리는 쓰는 말입니다. 어머니까지 같으면 이제 동무라는 말을 또 이제 따로 해서 쓰죠. 그만큼 이제 형제 간에도 좀 유대 관계가 지금하고 달라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또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왜 일반적인 친부 친자 관계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왕들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영조의 친자 살해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부자 간의 유대 관계가 끈끈했다면 이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죠. 명분은 이제 부자 관계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이제 정서적 유대 관계를 갖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박사님 말씀은 예전에는 지금보다 유대 관계가 오히려 더 느슨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했을 수도 있었다는 게 아니라 느슨했다가 맞는 아니 원래 그냥 방송은 혹시 틀릴까봐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그냥 슬쩍 얼버무리는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죠? 사건들도 적지 않았고요. 예. 실제로 이제 기록되는 사건들도 적지 않았고요. 근데, 뭐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데렐라라든가 장화홍련이라든가 콩쥐팥쥐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생모가 아닌 사람에 의한 구박 학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살해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왔던 것은. 그래서 백설공주는 죽이려고 그러죠. 계모가. 그죠? 이제 백설공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 동화 속에서는 자기보다 예쁘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파워 스트러글, 이 권력 투쟁이다 그렇죠. 이런 설도 있죠. 가계의 계승권을 둘러싼 이제 갈등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왕비가 나중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는데 이제 전 왕비의 자식이 있었다. 그럼 왕위 계승권이 자기한테 안 가잖아, 자기 아이한테.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단지 국가 권력을 둘러싼 싸움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가정도 일종의 권력 기구였기 때문에 가정 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른바 적성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정에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도 갈등이 상당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적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홍길동은 서자도 아니고 얼자라고 불러요. 그래요? 서자와 얼자를 왜요? 구분합니다. 그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양인첩일 경우에는 서자고요. 천민첩일 경우에는 얼자라서 엄마가 양인이면 서자고 엄마가 천민 출신이면 얼자예요. 게다가 이제 노비 종모법이라고 해서 천민은 어머니 신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건 또 모계사회식으로 가네요. 그렇죠. 천민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확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가 있었던 거겠죠. 노비나 기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홍길동은 엄마가 천민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거지만 일반적인 서자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예, 그러면요. 형을 형이라 부르고요. 형제로 인정을 해주는데 벼슬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교적 명분 사회가 지속되면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 서자가 있어도 그러니까 친서자가 있어도 친아들이 있어도 가계는 서자를 통해서 계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드리게 되는 거죠. 서자는 그냥 계속 서자로만 남아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일제강점기 이제 법률이 상속법이 개정되고 가덕이라고 그러는데요. 가문의 이제 가부장 권위가 이제 재편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는데요. 하여튼 조선시대는 어떤 문제들, 어떤 방식의 이제 해결책들이 있었냐면 이런 거죠. 본처가 자식이 없어요. 없어서 이제 남편이 첩을 들였는데 첩은 이제 아들이 있고 근데 남편이 이제 죽을 것 같으면 정신을 잃고 좀 자리 보존하고 누우면 이 본처가 집안 어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우리 집안에 아시다시피 서자밖에 없다. 이대로 가문을 잇는 것은 이건 우리 집안 전체의 수치이기 때문에 어느 댁에 누구를 좀 양자로 주십시오. 그럼 뭐 그 집은 자기 아들 이 집 양자가 되어서 재산 전부 상속을 받으니까 거부를 안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첩이 낳은 자식을 닥쳤던 개처럼 만들어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죠. 그래서 뭐 양자들은 그 방식이 워낙 복잡해서 차양자니 뭐 대리양자니 하는 여러 형태의 양자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렇죠. 예? 아니 서자 문제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양자까지 드리고 있으니 이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무지무지하게 클 그래서 수밖에 이런 없네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집안이 있으면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이제 칭송을 받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이완용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또 가정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완용의 이제 형은 이윤용인데 대원군의 사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서자거든요. 그러니까 친아들인데 이호준이라는 사람이 친아들이에요. 근데 친아들이 서자니까 이완용을 양자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이제 동생이면서도 가문을 승계한 거죠. 그러니까 승계를 했는데 완전히 가문을 초토화시킨 거죠. 아니 근데 이윤용하고는 둘이 사이가 좋았고요. 그래서 이 이른바 서자와 양자 사이에 특별한 분란 없이 잘 지냈다 해서 당대에는 가족관계의 모범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던 거죠. 그렇군요. 또 아주 독특한 얘기 처음 듣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그 가족 관계의 유대 관계는 가족 간의 그 어떤 복잡한 가계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숫자도 또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엔 대가족이었고 예. 지금은 핵가족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가족 관계가 해체되고 있다, 유대 관계가 변했다, 요즘 이제 망조가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실은 지난 100년간이 인류 역사상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가장 돈독했던 시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좀 친엄마, 친아빠든 뭐 아니면 이제 양부, 양모든 간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지금은 뭐 20살은 커녕이고 30살까지 데리고 키우잖아요. 아니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40, 뭐 50, 뭐 이제 40, 50은 키운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대학 졸업시키고 뭐 군대. 아니, 그래도 키우는 거죠. 결혼할 때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결혼할 때까지 데리고 있는 기간이 거의 30년 가니까 이 세월 자체가 주는 유대감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실업이 또 심해질수록 그렇게 유대감은 깊어지겠네요, 그러면. 그런 면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는 대가족에다 다자녀잖아요. 보통은 이제 뭐 맞다른 살림 미천이다 뭐다 하지만 이 맞다르게 굉장히 심각한 가계 부담을 줬고 그 맞다리 막 동생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 부담 중에 하나가 이제 동생 키우는 거잖아요. 엄마가 키우는 딱 집이 없어요. 딸 하나 나면 그 딸이 동생들을 키우고 또 그 동생이 동생을 키우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이른바 정서적 유대감이 오히려 좀 덜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좀 덜했다 싶은 부분은 감시하는 눈들이 대신에 굉장히 많았다. 예컨대 지금 여기도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에서는 이제 외부의 통제나 간섭, 감시라는 기제가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험한 부모일 경우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과거라면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사는데 이런 식의 가능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함께 사는 기간이 길어졌고. 또 부모와 자식의 수가 적다 보니까 1대1이나 2대2 정도의 아주 긴밀한 스킨십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이게 이제 근대 이후 가족관계 변화가 실제로 가족 내부의 가족주의를 더 강화시킨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윤리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가 좀 막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실제로 정말 어려운 문제가 이제 가족 자체를 하나의 남이 간섭할 수 없는 폐쇄적 공동체로 우리가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경찰도 손을 못 대는. 뭐 그건 집안일은 집안 내에서 알아서 해라. 문제는 집안이라고 하는 단위가 이제 옛날 대가족처럼 이른바 한 뭐 10명 정도의 가족이 있어서 그 내부에 여론을 모으고 옳고 그름을 판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가족이 하나의 이제 심판단이나 재판단위로서 기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이제 3인, 4인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가구당 평균 인구가 이제 2명을 조금 넘는 정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4인 가족이라고 굉장히. 그렇죠. 그거 많지 않더라고요. 드물어요. 이제 가족이 2인, 3인 단위로 구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박사님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형제가 몇 분이신지 아세요? 다 알죠. 저희 부모님은 상당히 두 분 다 이제 세 분이었어요.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몇 형제인지 아십니까? 보통 뭐 그 시절에 7형제, 8형제 많았죠. 아니요, 11형제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11형제. 그러니까 이제 사촌까지 하면은 거의 30명 정도가 이제 하나의 가족 단위를 이루면서 서로 간섭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3명짜리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기능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좀 비정상적이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을 꾸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동전의 양면인 것이 이제 사생활 부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도 그런 마찬가지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사생활을 어느 정도 이제 양보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마지노선이 문제냐, 뭐냐. 사실 유럽에서도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고요. 그러니까 공적 생활과 사생활의 이제 조화,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이제 공적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인데 정말 이 가족 문제는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된 지 벌써 이제 한 5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데 별로 이제 저로서도 뚜렷한 방법은 안 떠오르는 거죠. 근데 지금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에서는 이제 애가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그날 기분이 좀 꿀꿀해. 그래가지고 이 애가 그냥 검은 크레용이나 크레파스로 막 칠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이걸 그 유치원 선생님이 이걸 딱 보고 좀 이상하네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격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대 위험성이 있다라고 의심이 되면 격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가족 경찰이 출동했다가도 그냥 돌아가고 그러니까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면 더 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그런 거죠. 옛날에 대가족 제도 하에서 작동했던 감시의 그렇죠. 시스템을 이제 대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에서 일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국의 문화나 가족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이걸 해결하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게 좀 제 생각입니다. 그럼요. 시간은 걸리지만 어쨌든 관심, 학대받는 아동, 학대 의심 가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역사회적 관심부터 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 주도 벌써 중간이 지나가면 내일은 거의 이제 주말 기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 기다리시면서 오늘 하루 또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